서울의 밤은 수천 개의 별보다 더 밝은 불빛으로 반짝였다. 그 화려함의 정점에선 VVIP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과 부의 축소판과도 같았다. 이서안은 그저 그 배경의 일부, 투명한 유령처럼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빈잔을 채우고 접시를 나르는 웨이트리스일 뿐이었다. 그녀의 유니폼은 흠잡을 데 없이 깔끔했지만 그 속에 그녀는 고된 아르바이트와 희미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지쳐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연회장의 중심에 있는 한 남자에게 무심코 머물렀다. JT그룹의 총수 강태준. 그는 살아있는 조각상처럼 차갑고 완벽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최고급 원단으로 재단된 검은 슈트는 그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체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은 그를 둘러싼 아첨과 찬사 속에서도 조금의 흔들림도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에게 접근하고 싶어 안달했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그를 세상과 분리시키는 듯했다. 바로 그때 태준의 사촌이자 그룹 내에서 그와 미묘한 경쟁관계에 있는 최진혁 이사가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교활함이 숨겨진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형님, 오늘 밤의 주인공이신데 너무 딱딱하게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특별히 준비한 샴페인입니다. 긴장도 푸실 겸 한잔하시죠. 진혁은 그렇게 말하며 웨이터에게서 받은 샴페인 잔을 태준에게 건넸다. 태준은 잠시 그를 꿰뚫어보는 듯한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이내 잔을 받아들었다. 서아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 중 하나로 그 장면을 목격했다. 그녀의 일은 이런 권력자들의 사적인 대화에 신경 쓸 겨를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잠시 후 다시 태준이 있는 쪽을 지나치게 되었을 때 그녀는 위화감을 느꼈다. 아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그의 완벽했던 자세가 미세하게 흐트러져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문제였다. 날카롭고 이성적이던 눈빛은 초점을 잃고 흐릿하게 풀려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과음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여러 호텔을 전전하며 온갖 종류의 손님들을 봐온 서아의 직감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다. 저것은 단순한 취기가 아니었다. 위험한 신호였다. 그녀의 불안한 예감은 최진혁이 눈짓으로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을 보았을 때 확신으로 바뀌었다. 신호를 받은 쪽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야망에 찬 눈을 반짝이는 신인 여배우였다. 그녀는 유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강태준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한편에 잘 짜인 연극처럼 보였다. 약에 취해 무방비 상태가 된 재벌 총수와 그를 유혹하려는 여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교활한 경쟁자. 내일 아침 신문 일면을 장식할 추악한 스캔들이 눈앞에 그려졌다. 서아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외면해야 했다. 이것은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세계의 일이 아니었다. 괜히 엮였다가는 당장 이 자리에서 해고될지도 모른다.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생길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은 떨어지지 않았다.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모른 척할 수 없는 것이 그녀의 천성이었다. 그녀는 약에 취해 무너져가는 남자의 눈에서 순간적인 절망과 혼란을 보았다. 아무리 강하고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라도 결국은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서아는 짧은 순간 깊은 갈등에 휩싸였다.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위험 사이에서 그녀의 양심이 소리치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모른 척 할 수는 없었다. 서아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음료가 가득 담긴 쟁반을 들고 마치 발을 헛디딘 것처럼 태준을 향해 걸어가던 여배우의 앞으로 넘어졌다. 꺄!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쟁반 위의 잔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쏟아졌다. 여배우의 화려한 드레스는 끈적한 음료로 엉망이 되었다. 연회장에 잠시 소란이 일었고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서아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치우겠습니다. 소란을 틈타 서아는 재빨리 기둥에 몸을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태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최대한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상태가 안 좋아 보이시는군요. 위험한 상황입니다. 저를 믿으신다면 여기서 빠져나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약효 때문에 태준의 이성은 거의 마비된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다가온 이 작은 목소리에 담긴 진실함과 절박함을 느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한은 그의 팔을 부축했다. 거구의 남자를 지탱하는 것은 힘겨웠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이쪽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연회장 구석에 있는 직원 전용 통로로 그를 이끌었다. 복잡한 미로 같은 호텔의 뒷공간은 그녀에게 익숙한 영역이었다. 그녀는 세탁물 카트와 음식물 쓰레기통 사이를 능숙하게 지나가며 그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태준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그의 거친 숨소리가 좁은 복도를 울렸다. 비상계단을 통해 몇 개 층을 내려온 서한은 잠시 멈춰섰다. 이 남자를 이 상태로 호텔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유일한 방법은 호텔 안에서 안전한 장소를 찾는 것이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자신의 주머니 속에 있는 비상금을 떠올렸다. 몇 주 동안의 생활비였지만 지금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먼저였다. 그녀는 태준을 벽에 잠시 기대게 하고는 프런트로 달려가 가장 저렴한 방 하나를 자신의 카드로 결제했다. 방키를 받아든 그녀는 다시 태준에게 돌아와 그를 부축해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다행히 늦은 시간이라 복도에는 사람이 없었다. 힘겹게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태준의 몸이 휘청거리며 그대로 쓰러졌다. 서한은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가까스로 참아냈다. 그녀는 남은 힘을 다해 그를 침대까지 끌고 가 눕혔다. 그는 완전히 의식을 잃은 듯 보였다. 얼굴은 열기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길고 긴 밤이 시작되었다. 서한은 그를 혼자 둘 수 없었다. 그녀는 화장실에서 수건을 가져와 물에 적셔 그의 이마와 목을 닦아주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심상치 않았다. 그녀는 밤새도록 수건을 갈아주며 그의 열이 내리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약에 취한 그는 잠결에 헛소리를 하기도 하고 알 수 없는 고통에 몸부림치기도 했다. 한 번은 그가 갑자기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았다. 서한은 놀라 몸을 떨었지만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 필사적이었다. 어느덧 창밖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밤새 긴장했던 탓인지 서한은 의자에 앉은 채 깜빡 잠이 들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그녀는 태준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그의 호흡은 한결 안정되어 있었고 열도 많이 내린 듯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떠나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깨어나 자신을 발견한다면 상황이 복잡해질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설 준비를 했다. 떠나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를 돌아보았다. 잠든 그의 얼굴은 차가운 CEO의 모습이 아니었다. 깊은 상처와 외로움을 간직한 한 남자의 얼굴이었다. 서한은 자신도 모르게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서둘러 방문을 열고 조용히 복도로 빠져나왔다. 밤새 겪은 비현실적인 사건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호텔을 빠져나오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머리에서 아끼던 작은 머리핀이 떨어져 나간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 작은 물건이 훗날 그들의 운명을 다시 엮어줄 것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지독한 두통과 함께 강태준은 눈을 떴다. 머릿속이 깨질 듯 울렸고 온몸의 근육이 낯선 통증을 호소했다. 그가 처음 마주한 것은 익숙한 펜트하우스의 실크 벽지가 아닌 낡고 색이 바른 저렴한 호텔 방의 천장이었다. 잠시 여기가 어디인지,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기억의 조각을 맞추려 했었다. 그의 마지막 기억은 연회장의 소음과 최진혁이 건네던 조롱 섞인 미소였다. 기억은 안개처럼 흐릿했다. 술잔을 받아든 후 온몸을 덮치던 뜨거운 열기, 통제불능의 상태로 치닫던 감각,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끓어오르는 분노, 그 혼돈 속에서 희미하게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자신을 부축하던 가냘픈 손길, 귓가에 속삭이던 다급하지만 침착한 목소리,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절망의 늪에서 자신을 건져 올린 그 존재의 감각만큼은 선명했다. 그는 몸을 일으켜 앉았다. 약 기운은 거의 가셨지만 그 후유증은 불쾌하게 남아있었다. 상황 파악은 빨랐다. 명백한 함정이었다. 최진혁, 그 교활한 족속이 기어코 선을 넘은 것이다. 분노가 피를 타고 차갑게 흘렀다. 그는 옷을 챙겨 입으며 날카로운 눈으로
방 안을 샅샅이 훑었다. 이곳에 자신을 데려온 여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마치 하룻밤의 꿈처럼 혹은 환상처럼. 바로 그때 침대 옆 카펫 위에서 무언가 작게 반짝이는 것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는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다. 작고 소박한 나비 모양의 머리핀이었다. 값비싼 보석 하나 박혀있지 않은 길거리에서나 볼 법한 평범한 물건. 하지만 이 낯선 방 안에서 이것은 지독하게 이질적인 존재였다. 태주는 즉시 직감했다. 이것이 바로 어젯밤 자신을 구해준 그 여자가 남긴 유일한 단서라는 것을. 호텔을 빠져나온 태주는 완벽하게 평소의 냉철한 총수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차에 오르자마자 가장 신뢰하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얼어붙어 있었다. 김 비서, 지금부터 내 말 잘 듣게. 첫째, 최진혁 이사의 어젯밤 행적을 낱낱이 파헤쳐. 파티장에서부터 누구와 접촉했고 무슨 짓을 꾸몄는지 증거까지 완벽하게 확보하도록. 둘째, 어젯밤 내가 묵었던 호텔방 예약자를 찾아. 여자다. 이것이 그 여자가 남긴 유일한 물건이야. 그는 손에 쥔 머리핀을 내려다보며 덧붙였다. 반드시 찾아내. 한편 이소아는 서울의 하늘과 가장 가까운 작은 옥탑방에서 지친 몸을 누이고 있었다. 밤새 겪었던 화려하고 위험천만한 세계는 간밤의 꿈처럼 아득했다. 눈을 뜨자마자 그녀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현실의 공기였다. 병원에 계신 어머니의 병원비와 동생의 학비, 그리고 밀린 월세.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는 어젯밤의 비현실적인 사건을 잊으라고 재촉했다. 그녀는 두려웠다.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재벌가의 싸움에 휘말린 것이다. 만약 누군가 그녀의 행동을 눈치챘다면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했다. 그녀는 그저 그 기억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기로 했다. 강태준이라는 남자도 그를 둘러싼 음모도 모두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녀는 다시 낡은 청바지와 티셔츠로 갈아입고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위해 집을 나섰다. 평범하고 고단한 일상만이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였다. 김 비서의 조사는 신속하고 정확했다. 호텔 예약자는 이소아라는 이름의 여성이었고 그녀의 개인 체크카드로 결제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공교롭게도 그날 밤 해당 층의 복도 CCTV가 고장을 일으켰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최진혁 측에서 자신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손을 쓴 것이 분명했다. 서울 시내에 이소아라는 동명이 이는 셀 수 없이 많았고 호텔의 시간제 직원 명단에도 그녀의 이름은 없었다. 그녀가 호텔 소속이 아닌 파견업체 소속이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며칠 흘렀다. 강태준은 JT그룹의 총수로서 빈틈없이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물밑에서는 최진혁의 숨통을 조일 반격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동시에 그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집착으로 그 여자를 찾고 있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나비, 머리핀을 종종 꺼내보았다. 그를 스쳐 지나간 수많은 여자들은 모두 무언가를 바라고 접근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가장 무방비하고 추악한 모습을 보인 자신에게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도움의 손길만을 건네고 사라졌다. 그의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종류의 인간이었다. 그래서 더 알고 싶었다. 왜 그랬을까? 무슨 생각으로 그런 위험한 선택을 했을까? 그것은 단순한 감사를 넘어선 미지의 존재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이자 집착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취약점을 목격한 유일한 타인이었던 그녀를 반드시 찾아내야만 했다. 그가 모르는 사이 그 작은 머리핀은 그의 차가운 마음에 밝힌 작은 가시가 되어가고 있었다. 서아는 다행히 모든 것이 무사히 지나갔다고 안도했다. 호텔 측에서도 다른 동료들에게서도 그날 밤의 일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채우며 바쁘게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머리를 묶으려다 무심코 손을 올렸을 때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었던 나비, 머리핀이 없어진 것을 깨달았다. 아마 그 정신없던 밤에 잃어버렸을 것이다. 그녀는 잠시 가슴이 아팠지만 어쩌면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 위험했던 밤과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사라진 셈이니까.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세계에서 서로의 존재를 지우거나 혹은 필사적으로 찾아 헤매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가 남긴 유일한 흔적을 손에 쥔 채
복수와 집착에 불을 지폈고 이수아는 그 밤의 기억을 상징하는 물건을 잃어버린 채 고단한 현실 속으로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들은 몰랐다. 운명의 실은 이미 그 작은 머리핀을 중심으로 단단히 엮여 있었고 곧 그들을 다시 한번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당길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에 소용돌이가 지나간 지 몇 주가 흘렀다. 이수아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호텔 연회장의 화려한 조명과 위험한 분위기는 희미한 기억 저편으로 밀어내고 대신 식당의 기름 냄새와 편의점의 바코드 스캐너 소리가 그녀의 현실을 채웠다. 고된 노동의 반복은 그녀에게 다른 생각을 할 틈을 주지 않는 유일한 마취제와도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마음과 달랐다. 평소와는 다른 종류의 피로가 묵직하게 어깨를 짓눌렀고 속이 울렁거리는 증상이 잦아졌다. 처음에는 그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식당 주방에서 풍겨오는 특정 음식 냄새에 갑자기 헛구역질이 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어렴풋이 직감하기 시작했다. 몸이 보내는 낯선 신호들이 그녀의 불안을 조금씩 잠식해 들어왔다. 결정적인 계기는 식당 동료 아주머니의 무심한 한마디였다. 창백한 얼굴로 음식을 깨작거리는 서아를 보며 그녀가 농담처럼 말했다. 서아 씨, 얼굴이 왜 그래? 혹시 좋은 소식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은 천둥처럼 서아의 뇌리를 강타했다. 그녀는 손을 내저으며 격렬하게 부정했지만 한 번 심어진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달력을 확인했다. 예정일이 한참이나 지나 있었다. 그녀가 애써 묻어두었던 그 밤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약에 취해 통제불능이었던 남자, 그를 도우려던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 그리고 정신없이 뒤엉켰던 그날의 혼란. 아닐 거라고, 설마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심장은 바닥으로 가라앉는 듯했다. 며칠을 뜬 눈으로 고민하던 그녀는 결국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약국을 찾았다. 모자를 푹 눌러쓴 채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임신 테스트기를 구매했다. 자신의 작고 초라한 옥탑방 화장실에서 서아는 차가운 타일 위에 주저앉았다. 손이 너무 떨려 포장지를 제대로 뜯지도 못할 정도였다. 설명서에 적힌 대로 테스트를 마친 후 결과를 기다리는 몇 분의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녀는 차라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를,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이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천천히, 그리고 너무나도 선명하게 두 줄의 붉은 선이 나타났다.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시야가 흐려지고 귀가 먹먹해졌다. 손에 들린 작은 플라스틱 막대가 그녀의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판결문처럼 느껴졌다. 어떻게? 왜? 그녀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아이라니, 자신의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한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공포였다. 아버지는 누구인지도 불분명한 그저 하룻밤의 사고로 잉태된 생명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서아는 지옥을 경험했다. 잠을 잘 수도 음식을 넘길 수도 없었다. 멍한 정신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실수를 연발하기도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충돌했다. 아이를 혼자 낳아 기르는 것,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당장의 병원비는커녕 기저귀 값조차 감당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아이의 아버지인 강태준을 찾아가야 할까?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그는 분명 자신을 돈을 노리고 접근한 파렴치한 여자로 취급할 것이다. 가장 쉽고 논리적인 해결책은 아이를 지우는 것이었다. 그러면 이 끔찍한 실수를 없던 일로 하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터였다. 그녀는 죄책감과 절망감에 휩싸여 인터넷으로 병원을 검색하기도 했다. 하지만 차가운 수술대와 기계 소리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그것은 자신의 일부를 이미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한 작은 생명을 제 손으로 죽이는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공원을 가로질러 아르바이트 장소로 향하던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벤치에 앉아있는 젊은 엄마와 그 앞에서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아기는 몇 걸음 걷다가 엉덩방아를 찧었지만 울지 않고 엄마를 보며 까르르 웃었다. 엄마는 그런 아기를 사랑스럽다는 듯이 바라보며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평범하고 행복한 그 모습이 서아의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바로 그 순간 서아는 자신의 아랫배에서 아주 미세한 마치 나비의 날갯짓 같은 움직임을 느꼈다. 착각일지도 모르는 아주 희미한 감각.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뱃속에 있는 것은 실수가 아닌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자신만을 의지하고 있는 작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 아이에게 저 공원의 엄마처럼 따뜻한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솟구쳤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그 위로 더 크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모성애였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의 모든 어려움에 맞서서라도 자신의 아이를 지켜낼 것이다. 혼자서라도 반드시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닦고 다시 굳건히 일어섰다.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서아는 낡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여전히 겁에 질린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이전과 달랐다. 그 안에는 이제껏 가져보지 못했던 강인한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납작한 자신의 배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엄마였다. 이 새로운 정체성은 그녀에게 세상과 맞설 수 있는 무한한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몰랐다. 그 시각 서울의 가장 높은 빌딩에서 강태준이 그녀의 머리핀을 만지작거리며 자신들을 묶어준 운명에 또 다른 끈이 생겨났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녀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 강태준의 세상에서 기다림은 낯선 단어였다. 그가 원하면 모든 것은 즉시 그의 손에 들어와야 했다. 하지만 이서아라는 이름의 여자를 찾는 일은 그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었다. 김비서가 보고한 수십 명의 동명이인 리스트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사진 속 얼굴들은 하나같이 낯설었고 그날 밤의 희미한 기억 속 존재와 연결되지 않았다. 답답함에 그는 결국 직접 나서기로 했다. 그것은 지극히 강태준답지 않은 행동이었다. 그룹의 총수가 직접 아무런 단서도 없이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는 것. 그는 자신의 값비싼 세단을 직접 몰고 호텔 주변 동네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기억나지 않는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모순이었지만 그는 마주치면 알아볼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여자의 존재는 그의 완벽한 세계에 생긴 유일한 균열이었고 그는 그 균열의 정체를 확인해야만 했다. 한편 이서아는 자신의 삶에 새로운 방어벽을 쳤다. 그날 이후 그녀는 호텔 케이터링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곳과 관련된 어떤 연결고리도 남기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집 근처에 허름하지만 정겨운 동네 식당에서 새로운 일을 구했다. 그녀의 세상은 다시 좁고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돌아왔다. 뱃속의 아이는 그녀의 삶의 중심이 되었고 그녀의 모든 행동은 아이를 위한 것이 되었다. 입덧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꿋꿋이 참아냈다. 식당 주인에게는 그저 위가 좋지 않다고 둘러대고 아무도 모르게 화장실에서 울렁이는 속을 개워내곤 했다. 아이를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한다는 생각은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깊어졌고 가냘픈 몸 어디에 그런 힘이 숨어 있는지 모를 강한 의지가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연약한 소녀가 아닌 강인한 예비 엄마였다. 운명의 재회는 그렇게 예고 없이 찾아왔다. 강남의 넓은 대로에 익숙한 강태준의 차는 미로처럼 얽힌 낡은 골목길에서 길을 잃은 듯 보였다. 포기하고 차를 돌리려던 순간 그의 시선이 길모퉁이의 작은 식당 유리창에 멈췄다. 김이 서린 창문 너머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서 유독 한 여자의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그 몸짓이 그의 잠자던 기억의 파편을 건드렸다. 그는 심장이 미세하게 반응하는 것을 느끼며 차를 세웠다.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었다.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직감이었다. 그가 고급 슈트 차림으로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끄럽던 내부가 순간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이질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그에게 쏠렸다. 하지만 태준의 눈은 오직 한 곳, 음식을 나르던 이서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쟁반을 든 채 돌아서던 서아는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쨍그랑. 그녀가 들고 있던 쟁반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고 눈동자는 공포로 크게 흔들렸다. 그가
그녀가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남자가 그녀를 찾아왔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도망쳤던 위험한 현실이 눈앞에 서 있었다. 태주는 그 반응에 의외라고 생각했다. 돈을 노리는 여자라면 놀란 척 연기를 하다가도 이내 기회를 잡았다는 듯 교활한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서린 것은 꾸밈없는 순수한 공포였다. 그는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가 놨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 얘기 좀 하지. 밖으로 나와. 그것은 질문이 아닌 거절을 허용하지 않는 명령이었다. 식당 옆 후미진 골목은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서아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차마 그의 얼굴을 마주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태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날 밤 호텔에 있던 거. 당신 마치 그는 그녀의 작은 반응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날카롭게 응시했다. 서아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기어들어갈 듯 떨렸다.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참견을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그냥 저를 내버려 두세요. 그녀의 대답은 태준의 예상을 또다시 빗나갔다. 그녀는 돈을 요구하지도 보상을 바라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와 그의 세계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하고 있었다. 가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잃지 않으려는 그녀의 존엄성이 그의 흥미를 자극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나비 머리핀을 꺼내 보였다. 이거 당신 건가 머리핀을 본 서아의 눈이 커졌다.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유품. 그녀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다가 이내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황급히 손을 거두었다. 태주는 머리핀을 돌려주지 않았다. 그것은 아직 그가 쥐고 있어야 할 패였다. 그는 그녀의 헐렁한 유니폼과 창백한 안색을 보았지만 차마 그 이유가 임신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저 고된 노동 때문일 거라고 짐작할 뿐이었다. 그는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대화를 끝냈다. 조만간 다시 연락하지.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차갑게 돌아섰다. 서아는 더 큰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인 채 그 자리에 망연히 서 있었다. 자신의 차로 돌아온 태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서아라는 여자는 그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수수께끼는 풀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졌다. 그는 김 비서에게 지시했다. 그녀의 모든 것을 알아내라고. 그녀의 가족, 그녀의 삶, 그녀가 짊어진 고통까지도. 그는 이 알 수 없는 여자에게 불가사의한 끌림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일종의 집착의 시작이었다. 강태준은 책상 위에 놓인 얇은 서류철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김 비서가 가져온 이서아에 대한 보고서였다. 옥탑방의 낡은 사진, 병원비와 학자금 대출 내역, 그리고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아르바이트 목록. 그녀의 고단한 삶이 몇 장의 종이 위에 건조하게 요약되어 있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이토록 절박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왜 그녀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을까?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녀에 대한 물음표로 가득 찼다. 그는 종종 자신의 차를 몰고 그녀가 일하는 식당 주변을 맴돌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녀는 언제나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안에는 쉽게 부서지지 않을 단단한 심지가 느껴졌다. 그녀를 알아갈수록 수수께끼는 더욱 깊어졌다. 그는 자신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그녀라는 인간 자체에 강하게 끌리고 있음을 인정해야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아의 몸은 점점 힘겨워했다. 임신 초기의 증상들은 끈질기게 그녀를 괴롭혔고 식당의 고된 육체 노동은 매일 그녀의 남은 체력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짰다. 헐렁한 옷으로 배를 가렸지만 창백해지는 얼굴과 수척해지는 몸은 숨길 수 없었다. 주변 사람들은 걱정했지만 그녀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단 하루라도 더 일해서 돈을 모아야 했다. 운명의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바쁜 저녁 시간이었다. 서아는 뜨거운 뚝배기가 담긴 쟁반을 들고 조심스럽게 테이블 사이를 옮겨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눈앞이 아찔해지며 세상이 빙글 돌았다. 그녀는 몸의 균형을 잡으려 했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바닥을 향해 쓰러졌다. 쨍그랑 뚝배기가 깨지는 요란한 소음과 함께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공교롭게도 그 순간 강태준은 식당 맞은편에 차를 세운 채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소란이 일고 그녀가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한 순간
그의 이성은 마비되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는 차문을 박차고 나와 도로를 가로질러 식당 안으로 뛰어들었다. 사람들을 헤치고 쓰러진 서아에게 다가간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팔에 안아들었다. 그리고 밖에서 대기하던 김 비서에게 소리쳤다. 병원으로 가. 가장 가까운 곳으로. 그가 서아를 데려간 곳은 JT그룹 소속의 최고급 VIP 병원이었다. 정신없이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는 동안 태주는 초조하게 복도를 서성였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왔다. 환자분은 괜찮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가 겹쳐서 잠시 의식을 잃은 겁니다. 다만 임신 초기에는 각별히 안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기를 위해서라도요. 현재 임신 12주차입니다. 임신. 그 단어가 태준의 귓가에 폭탄처럼 터졌다. 순간 모든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 맞춰졌다. 파티가 있었던 그날 밤, 돈을 요구하지 않던 그녀의 태도, 그를 보고 공포에 질렸던 이유. 아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자신의 아이였다. 충격과 분노, 당혹감, 그리고 정체 모를 책임감이 그의 내면에서 거대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태주는 서아가 누워있는 1인실 병실로 들어갔다. 막 정신을 차린 서아는 낯선 천장과 자신의 팔에 꽂힌 링거를 보고 혼란스러워했다. 그리고 침대 옆에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는 그를 발견하고는 숨을 멈췄다. 태주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의사에게 들었어. 임신했다고. 내 아이인가? 서아의 몸이 움찔 떨렸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도 그럴 힘도 없었다. 그녀는 시선을 아래로 떨군 채 잡고 비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비난과 경멸이 쏟아질 것이라 각오하며 몸을 웅크렸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지극히 사무적이고 냉정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결혼하자. 서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태주는 말을 계속했다. 이건 계약이야. 나는 내 후계자가 필요하고 당신은 그 아이에게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하겠지. 내가 당신과 아이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부와 명예,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지. 그 대가로 당신은 내 아내 역할을 하고 JT그룹의 후계자를 낳아주면 돼. 우리 둘 모두에게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야. 계약 결혼. 소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에 서하는 말문이 막혔다. 처음에는 거절하고 싶었다. 자신의 아이를 차가운 거래의 담보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사랑 없이 시작하는 결혼은 아이에게 더 큰 상처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의사가 말했던 영양실조라는 단어가 그녀의 뇌리를 맴돌았다. 쓰러지던 순간에 아찔함과 눈앞의 병원비 청구서가 그녀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다. 그의 제안은 비수처럼 차가웠지만 아이에게는 가장 완벽한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었다. 자신의 하찮은 자존심 때문에 아이의 미래를 망칠 권리가 그녀에게 있을까? 그녀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직 납작한 자신의 배를 감싸 안으며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다. 아이를 위해서. 그녀는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렇게 할게요.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이서아는 자신의 옥탑방이 아닌 서울의 하늘과 맞닿은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강태준의 세상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높고 넓고 차가웠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대리석 바닥과 모노톤의 가구들은 온기 하나 없이 방문객을 압도했다. 그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잘 꾸며진 거대한 박물관 같았다. 그녀의 짐은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지만 이미 그녀를 위한 방에는 최고급 디자이너의 옷과 인부복들이 계절별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태주는 그녀에게 두꺼운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결혼 계약서였다. 갑과 을로 명시된 두 사람의 의무와 권리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완벽한 부부관계 연기, 후계자 출산, 사적인 감정 배제, 그리고 계약 종료 시 지급될 위자료 액수까지.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팔았다. 두 사람의 동거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펜트하우스의 양쪽 끝에 위치한 각자의 침실만큼이나 그들 사이의 거리감은 멀었다. 대화는 오직 아이의 건강과 병원 일정에 대한 사무적인 용건뿐이었다. 서아는 고용인들에게 둘러싸여
꼼짝없이 보살핌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최고급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가 제공되었지만 그녀는 마치 황금 세장에 갇힌 새처럼 외롭고 불안했다. 모든 것이 진짜가 아닌 잘 짜인 연극의 소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차가운 계약의 이면에서 강태준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계약 조항을 이행하는 것을 넘어섰다. 그는 국내 최고의 영양사를 고용해 서아의 식단을 관리하게 했고, 그녀가 입맛이 없다며 식사를 거를 때면 딱딱한 목소리로 그녀를 나무랐다. 그것은 질책이라기보다는 서툰 걱정의 표현이었다. 계약서에는 없는 그의 행동들이었다. 그는 바쁜 일정을 쪼개 그녀의 모든 산부인과 검진에 동행했다.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작은 점 같은 아이의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처음으로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태준의 얼음 같던 표정에 순간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경이로움과 낯선 감동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서아는 보았다. 그는 금세 평소의 무표정으로 돌아갔지만 그 짧은 순간은 서아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남겼다. 어느 날 밤, 서아는 악몽을 꾸다 울면서 잠에서 깼다. 그녀의 흐느낌을 들었는지 태준이 방문 앞에 나타났다. 그는 안으로 들어오지도 그렇다고 돌아가지도 않은 채 어색하게 서 있었다. 잠시 후 그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가져와 그녀의 손에 쥐어주고는 돌아갔다. 그 서툴고 무뚝뚝한 위로는 어떤 다정한 말보다도 서아의 얼어붙은 마음을 더 깊게 흔들었다. 서아 역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삭막했던 펜트하우스의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먼지가 쌓여가던 베란다의 화초들을 정성껏 돌보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에는 푸른 생기가 돌았다. 또한 집안일을 돕는 고용인들의 이름을 외우고 그들의 안부를 묻는 다정함을 보였다. 언제나 총수님의 눈치만 보던 고용인들은 서서히 그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하루는 야근으로 지쳐 늦게 귀가한 태준을 위해 서아가 소박한 가정식 저녁을 차려놓았다. 전속 셰프의 화려한 요리가 아닌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몇 가지 나물 반찬이 전부였다.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 수저를 들었다. 그리고 입안에 퍼지는 담백하고 따뜻한 맛에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집의 맛, 가족의 온기였다. 차가운 계약의 조항들은 그들의 일상 속에서 조금씩 희미해져 갔다. 대화는 더 이상 계약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하루를 물었고 그녀는 그의 고된 업무를 걱정했다. 함께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기도 했다. 물론 소파의 양쪽 끝에 멀찍이 떨어져 앉았지만 같은 화면을 보고 함께 웃는 그 시간 동안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어느덧 그들의 공간에는 어색한 침묵 대신 편안한 고요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서아는 소파에 앉아 육아 서적을 읽고 태준은 그 옆에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는 풍경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차가운 계약으로 묶인 관계였지만 자신들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서로의 삭막한 삶에 스며들어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있었다. 강태준의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은 상류층 사교계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그 파문의 중심에서 분노와 위협을 느낀 두 사람이 있었다. 최진혁 이사와 윤채린. 최진혁에게 이서아라는 존재는 자신의 계획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다. 강태준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룹을 차지하려던 그의 계획은 후계자의 등장을 암시하는 이 정체불명의 여자 때문에 위기에 처했다. 윤채린의 감정은 훨씬 더 원초적이었다. 굴욕감과 분노. JT그룹의 안주인 자리는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 여겼는데 어디서 굴러먹었는지 모를 웨이트리스 따위에게 그 자리를 빼앗긴 것이다. 그녀의 상처받은 자존심은 복수심으로 타올랐다. 공동의 적을 발견한 최진혁과 윤채리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이서아를 강태준의 인생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끌어내리는 것이었다. 그들의 첫 번째 공격은 언론을 통해 시작되었다. 최진혁의 자금력과 윤채린의 인맥을 이용해 이서아의 과거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들이 퍼져나갔다. 그녀는 순진한 서민 코스프레를 하며 의도적으로 CEO에게 접근한 희대의 꽃뱀으로 둔갑했다.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과 익명의 악성 댓글들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신데렐라의 실체, 과연 뱃속의 아이는 누구의 씨앗인가 등
평생 조용히 살아온 서아에게 세상의 잔인한 시선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다. 강태준은 경노했다. 이 모든 것이 최진혁의 비열한 수작임을 모를 리 없었다. 계약 관계를 넘어 자신의 사람을 건드린 것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다. 그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보호 본능이 날카롭게 깨어났다. 그는 즉시 JT그룹의 법무팀을 동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언론사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사이버 수사팀에게 악성 댓글의 근원지를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대응은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하지만 그의 변화는 공적인 대응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는 괴로워하는 서아를 철저하게 보호했다. 집안의 모든 신문과 태블릿 PC를 치우게 하고 고용인들에게 관련 가십을 입에 담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렸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그녀에게 다가가 무심한 척 말했다. 신경 쓰지 마. 그들은 당신을 몰라. 하지만 나는 알아. 그의 퉁명스러운 위로 속에서 서아는 자신을 향한 강한 신뢰를 느꼈다. 그 한마디가 세상의 모든 비난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주는 방패처럼 느껴졌다. 루머를 잠재우고 자신들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태준은 서아와 함께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들이 선택한 무대는 한자선 재단에서 주최하는 갈라 디너 행사였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드레스와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서아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 속에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설상가상으로 행사장에서 마주친 윤채린이 그녀에게 다가와 교묘한 모욕이 담긴 칭찬을 건네며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서아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가는 순간 태준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허리를 감쌌다. 그는 서아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기며 윤채린을 향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윤채린 씨, 내 아내에게 무례하게 굴지 마시오. 내 아내에 대한 모욕은 곧 나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이겠소. 그의 단호한 태도에 윤채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모습에 서아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행사를 무사히 마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두 사람 사이에는 낯선 감정이 감돌았다. 서아는 그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그는 여전히 계약의 일부일 뿐이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서아 역시 그의 지친 얼굴을 보며 진심으로 그를 걱정했다. 외부의 위협은 역설적으로 두 사람을 더욱 가깝게 만들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 파트너가 아닌 함께 적과 맞서는 동지였다. 서로에게 기댄 채 위기를 헤쳐나가면서 그들의 감정은 계약이라는 껍데기를 깨고 자라나기 시작했다. 태준은 스트레스 가득한 하루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녀의 조용한 존재가 주는 위안을 갈망하게 되었다. 서아는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상처를 보기 시작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애틋한 감정이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직 그들 자신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늦은 밤 서재에서 책을 읽다 소파에서 잠이 든 서아를 발견한 태준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잠든 그녀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그리고 잠시 그녀의 평온한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가슴과 새근거리는 숨소리. 그 평범한 모습이 그의 얼어붙은 심장을 이유 없이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그는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이 이 계약으로 맺어진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펜트하우스의 밤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아래에는 폭풍전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외부의 공격이 거세질수록 역설적으로 두 사람의 내면은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날 밤 서재에서 홀로 도시의 야경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태준의 뒷모습을 보며 서아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늘 묻고 싶었던 질문을 던졌다. 왜 그렇게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셨어요? 그녀의 조심스러운 질문은 날카로운 비수가 아닌 따뜻한 손길처럼 그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렸다. 태준은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그녀에게 드러내 보였다. 그는 사랑 없이 정략적으로 결혼했던 부모님과 권력욕에 눈이 멀어 어머니를 집안에서 몰아냈던 교활한 친척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돈과 지위만을 보고 접근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외롭게 자라야 했던 어린 시절의 상처를 털어놓았다. 그의 냉정함은 타고난 성정이 아닌 살아남기 위해 두를 수밖에 없었던 갑옷이었다. 서아는 아무런 판단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CEO가 아닌
상처받은 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대신 깊이 공감했다. 그녀는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자신의 가족과 일찍 돌아가셨지만 언제나 다정했던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했다. 전혀 다른 두 세계의 기억이 그 밤 조용히 포개어졌다. 이 교감을 통해 그들은 계약 파트너를 넘어 서로의 영혼을 위로하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가까워지는 동안 최진혁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가십을 통한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는 더욱 극단적이고 파괴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강태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바로 회사와 가족의 안전을 동시에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최진혁은 JT그룹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이던 해외 프로젝트의 기밀 정보를 왜곡하여 언론에 유출했다.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동요했다. 그는 이 혼란을 틈타 유령 회사를 동원해 적대적 인수를 시도했다. 강태준은 취임 이래 최대의 경영 위기에 직면했고 회사를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전쟁을 치러야 했다. 이와 동시에 서아를 향한 직접적인 위협이 시작되었다. 펜트하우스로 배달된 소포 안에는 죽은 새가 들어있었고 발신번호 표시자 안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섬뜩한 침묵으로 그녀를 공포에 떨게 했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강태준의 곁을 떠나지 않으면 당신과 뱃속의 아이가 위험해질 것이라는 경고였다. 서아와 아이를 향한 위협은 강태준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회사의 위기는 어떻게든 막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건드린 것은 용서할 수 없었다. 그의 분노는 차가운 사리로 변했다. 그는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뿌리째 뽑아버려야 했다. 그는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왔던 최진혁의 비리 증거들을 사용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는 겁에 질린 서아를 안심시키며 약속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내가 모든 것을 끝낼 거야. 당신과 우리 아이, 내가 반드시 지켜주겠어. 맹세하지.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냉정한 CEO의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된 한 남자의 눈빛이었다. 태주는 김 비서와 법무팀을 긴급 소집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밝혔다.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모든 것을 걸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었다.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최진혁의 범죄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심판대에 세울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고 있었다. 마침내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주주총회 전날 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태주는 서아의 방을 찾았다. 이제 제법 불러온 그녀의 배는 그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의 체온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내일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그는 단지 회사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관계에 대한 무언의 약속이었다. 이젠 더 이상 계약 때문이 아니야.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한 싸움이야.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깊은 그의 고백에 서아는 사랑과 신뢰가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JT그룹 본사의 대회의실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긴급 주주총회 소집 소식에 모여든 주주들과 임원들, 그리고 기자들의 시선이 모두 단상을 향해 있었다. 최진혁은 승리를 예감한 듯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앉아 있었고 윤채린 역시 주주 자격으로 참석하여 강태준의 몰락을 직접 보기 위해 와 있었다. 마침내 강태준이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위기에 몰린 자의 불안함 대신 모든 것을 끝내려는 자의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예상대로 총회가 시작되자마자 최진혁 측은 경영 위기의 책임을 물으며 강태준을 맹렬하게 공격했다. 주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을 때 마침내 발언권을 얻은 강태준이 단상에 섰다. 그는 변명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대형 스크린의 한 장에 사진을 띄웠다. 그것은 몇 달 전 호텔 파티에서 최진혁이 자신에게 샴페인 잔을 건네는 장면을 포착한 CCTV 화면이었다. 회의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태주는 그날 밤에 약물 사건을 시작으로 최진혁이 회사의 기밀을 빼돌리고 주가를 조작한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다. 그의 범죄 행위가 담긴 녹취록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고 그의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자금 내역이 스크린에 낱낱이 펼쳐졌다. 증거는 명백하고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최진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고 그는 조작이라며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는 공허한 발악일 뿐이었다. 태주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그는 최진혁이 언론사를 매수하여 이서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증거와 그 자금의 출처가 윤채린이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공개했다. 모든 것이 밝혀지자 윤채린은 경악과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바로 그 순간 태준의 사전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실로 닥쳐왔다. 최진혁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배임 및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의 왕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자신의 완전한 승리를 확인하는 그 순간 태준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펜트하우스의 집사였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사모님께서 갑자기 진통을, 피가 보여요. 그 말은 태준의 머리를 강타했다. 지난 며칠간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결국 조산을 유발한 것이다. 인생 최고의 승리를 거둔 순간 그는 인생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회사도 승리도 복수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냉철한 CEO의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오직 아내와 아이를 걱정하는 한 남자의 공포만이 남았다. 그는 충격에 빠진 주주들과 기자들을 해치고 회의실을 뛰쳐나갔다. 뒤실은 김비서에게 맡긴 채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서아에게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그는 서아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 극한의 공포 속에서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 그녀와 아이가 없는 삶은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는 그녀에게 너무 많은 상처와 고통을 주었다는 후회에 휩싸였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서아는 이미 분만실로 옮겨진 후였다. 스트레스로 인한 조산이라 산모와 아이 모두 위험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이 그의 심장을 찔렀다. 조금 전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을 호령하던 그는 이제 분만실 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었다. 그는 초조하게 복도를 오가며 신에게 기도했다. 제발 그녀와 아이를 지켜달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가도 좋으니 제발 두 사람만은 무사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길고 고통스러운 기다림 끝에 분만실 안에서 희미하게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태준의 얼굴에 잠시 안도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후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지치고 심각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표정을 본 태준의 심장은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다. 회사를 지키기 위한 전쟁은 끝났지만 그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진짜 전쟁은 이제 막 가장 위태로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의사의 지치고 심각한 표정을 마주한 강태준의 세상은 다시 한번 멈췄다. 그는 차마 다음 말을 들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의사는 잠시 숨을 고른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기는 조산이긴 하지만 다행히 건강합니다. 사내아이입니다. 지금은 인큐베이터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태준은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하지만 산모가 과다출혈로 상태가 매우 위험했습니다. 정말 힘든 수술이었습니다. 지금은 고비를 넘기고 회복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둘 다 위험할 뻔했습니다. 의사의 마지막 말은 태준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가 이룬 복수와 승리가 하마터면 자신의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을 앗아갈 뻔했다는 사실에 그는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잠시 후 태준은 신생아 중환자실로 안내되었다. 유리병 너머 수많은 기계에 둘러싸인 작은 인큐베이터 안에 그의 아들이 누워 있었다. 너무나 작고 연약해서 차마 만질 수도 없을 것 같은 존재. 그는 허락을 받고 조심스럽게 인큐베이터의 작은 문을 열어 손을 넣었다. 그리고 아들의 작은 손가락에 자신의 손가락을 가져다 댔다. 그러자 아기는 본능적으로 그의 손가락을 꼭 쥐었다. 그 순간 강태준의 단단했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속에서부터 차올라 그의 눈시울을 적셨다. 어린 시절 이후 단 한 번도 흘려본 적 없었던 눈물이었다. 이 작고 연약한 생명이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경이로움, 그리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이 아이를 지켜내고야 말겠다는 맹렬한 사랑이 그의 온몸을 전율하게 했다.
그는 더 이상 JT그룹의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한 아이의 아버지였다. 회복실에서 막 잠이 깬 서한은 창백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지난 시간 동안 함께 겪었던 모든 두려움과 안도,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침대 옆에 앉아 가만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평소에 달변가였던 그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입을 열었다. 미안해.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해서 당신을 잃는 줄 알았어.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서아의 손을 더욱 굳게 잡으며 평생 가슴속에만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다. 사랑해. 서아 씨, 당신과 우리 아이가 내 세상의 전부야. 더 이상 그깟 계약은 아무 의미 없어. 그는 진심을 다해 고백했다. 계약이 아닌 사랑으로 시작하는 진짜 가족이 되고 싶다고 자신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그는 김비서에게 가져오게 한 결혼 계약서를 꺼내들었다. 그들의 차가운 시작을 상징했던 그 두꺼운 서류 뭉치를 그는 서아의 눈앞에서 망설임 없이 반으로 찢어버렸다. 그리고 다시 조각난 서류들을 잘게 찢어 휴지통에 던져버렸다. 이걸로 끝이야.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기품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그는 병원 침대 옆 그녀의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이수아 씨, 이번엔 진심이야. 나와 결혼해 주겠어. 내 아내가, 내 인생의 동반자가, 그리고 영원한 내 가족이 되어 주겠어. 그의 눈에는 진실한 사랑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서아는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녀의 대답에 그는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1년 후 그들의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갑고 삭막한 공간이 아니었다. 거실 바닥에는 알록달록한 장난감들이 흩어져 있었고 집안에는 언제나 아이의 웃음소리와 서아가 만드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다. 사랑은 텅 비어있던 공간을 따뜻한 온기로 채워넣었다. 그들의 아들 건우는 무럭무럭 자라 이제 막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고 있었다. 강태주는 더 이상 집에서까지 냉정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아들의 옹알이에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는 아들 바보였고 아내의 작은 투정에도 기꺼이 져주는 다정한 남편이었다. 오직 서아와 건우만이 자아낼 수 있는 그의 따뜻한 미소는 이제 그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표정이 되었다. 서아 역시 자신감과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한 계약 신부가 아닌 이 집의 심장이자 당당한 안주인이었다. 그녀는 태준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예전에 포기해야만 했던 조경 디자인 공부를 다시 시작하며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세 사람은 베란다 정원에서 함께 웃고 있었다. 건우가 아빠와 엄마를 향해 비틀거리며 첫걸음을 내디뎠다. 태주는 건우를 안아들고 서아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날 밤 나를 구해줘서 고마워. 서아는 그의 품에 기댄 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우린 서로를 구한 거예요.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서로가 있어 완벽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다.